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의외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오랜 시간 대담을 하고 난 뒤에 출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생각이 새롭게 정립됐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겪어본 일, 알고 있는 분야라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모두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소설가 에드워드 포스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혹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자신의 생각이 새롭게 정리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암묵적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언어로는 서술해 본 적 없는 무의식 속에 있는 기억을 말합니다. 암묵적 기억은 어떠한 계기가 생기거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밖으로 튀어나와 명시적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이 열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무의식적인 나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다양한 토론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면 암묵적 기억을 끄집어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생각을 마침내 알게 되는 거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야, 이제 11월입니다. 11월의 첫날. 또 금요일이죠.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금요일. 2024년 2달 남은 11월 1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주춤하기는 한데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또 1억 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 본격적인 상승이다 아니다 거품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코인을 움직이는 힘, 블록체인 기술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또 주로 대기업 직원들이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나 아니면 회사 제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여기에도 이제부터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조세 형평 혹은 직원 복지 어디에다가 더 무게를 둬야 될까요?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이름입니다. 천리안이 39년 만에 서비스를 완전 종료했습니다. 어제자로 끝났는데요. 하이텔, 나우누리 그리고 천리안까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 이 시장을 이끌었던 이름들인데요. 정기 모임을 뜻하는 정모, 번개, 반가반가라는 신조어도 이때 같이 탄생을 했었죠.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 등장하고 또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여기는 이제 인기가 크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전화망과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금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죠. 이거 안 써보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컴퓨터, 즉 개인용 컴퓨터는 PC라고 하고요. 전화망, 전화망은 이제 통신의 일종이죠. 요거를 이제 합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것과 관련된 여러분의 추억담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벌써 정답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진우님, 와 아재들 동창회네요. 자,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알고란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상자산 가격, 그중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밤 사이에는 조금 한 2-3%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 얼마까지 오른 겁니까 최근에? 최근에 73,600달러 선까지 올랐거든요. 네. 3월 달에 기록한 최고점이 73,700달러였어요.
약 100달러 정도 남기고 문턱까지 다 온 네, 거네요. 다 오고 이제 조금 지금 조정을 받아서 7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멕시코였나?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율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보는 걸 이제 기본 가격으로 보는데 자국 통화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최고가 경신 시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멕시코에서는 다시 또 신고가 경신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기록한 고점보다는 글로벌 기준보다 좀 많이 낮게 1억 원 살짝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요. 그 외국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10%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2%, 1%?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의 달러 기준으로 근접했더라도 원화 기준으로는 조금 못 미치는 1억 원 살짝 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지 물론 이제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몇 가지 좀 한번 뜯어볼까요? 권소영 기자. 네. 트럼프 효과 가장 트럼프 큰 것 효과. 같아요. 지금 뭐 미국 대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 요새는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폴리마켓도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베팅 사이트인 건데 뭐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보는 그 포지션을 하나 그 뭐 스테이블 코인인 USD 코인을 하나 사서 그걸로 뭐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 포지션 한 주를 사는 방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오늘 아침 숫자를 보니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는 이들이 한 63.1% 그리고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보는 비중이 36.9%. 그러니까 당선 압도적으로 가능성.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는 베팅 비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자산이 사실 암호화 자산인 게 그동안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계속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굉장히 많이 밝혀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비트코인을 미국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든가 아니면 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게리 젠슬러인데 이분이 굉장히 가상자산에 부정적이고 뭐 규제 일변도인 사람인데 내가 대통령 되면 이 사람 해임하겠다. 굉장히 이제 센 발언들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 뭐 햄버거 가게에서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고 이런 이제 사진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가상자산의 시장 뭐 규제도 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 뭐 전략자산을 비출하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올라갈 거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많았었는데 실제로 보면 좀 흐름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지세를 결집했던 계기가 7월 초에 그 피습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딱 비트코인 가격도 한 5만 5천 달러 정도에서 거래되다가 6만 8천 달러로 쭉 올랐고 그 이후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정식 이제 후보로 지정이 되면서 약간 이제 지지율이 오르니까 약간 돌풍이었죠 그때. 네. 그때는 약간 6만 달러 선 초반에 좀 내려와서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트럼프 이퀄 비트코인 이렇게 같이 약간 등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지석 기자는 최근에 이 상승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뭐 트럼프 효과가 가장 컸겠지만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물론 뭐 그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반감기라던가 뭐 그런 환경적인 뭐 요인도 있겠죠. 근데 일단 지난 올해 1월에 도입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컸던 효과인 것 같은 게 뭐 블랙록이 됐던 피델리티가 됐던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그러니까 네로라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었던 그 대형 운용사들이 거기서 나오는 이제 대규모 자본이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실제로 ETF로 그럼 돈이 많이 몰리나요? 많이 들어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 뭐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발생한 어떤 가상자산 이 거래의 약 한 70%이 정도가 거의 항상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뭉칫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ETF 지수에 유입된 자금이 계속 이체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부분 미국 가상자산 거래량의 어떤 미국 자산운용사들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셈인데 사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유의미했던 게 뭐 소매,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의 요구를 동시에 다 충족할 수 있는 거였고요. 일단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미국이 이제 지금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고요. 특히 이제 그 ETF 도입 자체가 유의미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그동안에는 이 가상자산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다고 봤었어야 됐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ETF라는 포장지를 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씌우면서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전통금융화 그리고 가상자산이 융합되면서
가상자산의 한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자금의 유입이 훨씬 더 쉬워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이 뭐 글로벌 통화의 대안이다, 뭐 인플레이션이나 지정학적 불안감을 뭐 대체해 줄 수 있는 어떤 해지 수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런 수급 환경이 좀 조성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란 기자 이야기 중에 멕시코에서는 가격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때는 이제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이 훨씬 더 프리미엄을 받는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최근에 김치 프리미엄은 어떻습니까? 뭐 한 2% 안팎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가끔은 역 프리미엄이라고 역프라고도 하거든요. 오히려 더 싸게 거래된 현상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항상 한 10% 정도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잖아요. 김치 프리미엄 좀 빠졌다고 시장 해야 좋을 때. 시장 좋을 때. 시장 좋을 때. 그러면 지금은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 좋아졌다는 건가요? 과거에 비해서? 그 이제 시장 좋을 때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요. 뭐 한국 시장, 뭐 일본 시장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시장 좋을 때라는 얘기는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가 시장 좋을 때인데 이번에 나타나는 상승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고점을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고점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김치 프리미엄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은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한국 개인 투자자의 투자 열기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번 비트코인 상승세를 또 미국에서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맞습니다. 있을 테고요. 근데 이건 약간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권소연 같아요. 기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법인 수요, 기관 수요들이 많이 생겨났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험법 시행하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법인이나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순전히 이제 개인 투자자만으로 구성이 된 시장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사실은 80% 정도가 알트코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많이 상장될수록 개인들이 들어와서 거래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품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지금 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에 사실 알트코인 상장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상장된 뭐 민코인 이런 게 4개 정도에 불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수급이나 아니면 공급 불균형 이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면서 그게 김치 프리미엄이 좀 낮아지는 데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약간 시장이 좀 정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거품도 조금은 꺼지고 있는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겁니다. 뭐 물론 우리가 뭐 투자를 뭐 장려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근처까지 온 상황에서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가 어느 정도 과거의 천장이었듯이 또 앞으로 천장일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 거냐. 각자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8월 달에 네. 저희가 STO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여기 샘슨 모우라는 되게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완전 비트코인 신봉자기도 하고 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할 때 채택할 때 그때 이제 자문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비트코인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에 옮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산 재테크하는 데는 좀 실패하긴 했는데 이분이 얘기한 논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있고 발행량 자체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잊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때문에 뭐 법인 수요, 기관 수요 그리고 이제 정부까지 나서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뭐 이런 데 더해서 이제 기업들도 사실 투자 자산을 가져가려는 수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2020년부터 이걸 사모으고 있기 시작하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에 주주 제안으로 이 안건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이제 이 현금,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고 있는 안건을 좀 논의를 해보자. 물론 그 이사회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2대 주주가 또 블랙락이니까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맞아요.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ETF를 이게 만든 그렇죠. 그 근데 회사.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수요가 이제 많이 생길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은 100만 달러도 갈 수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보면 하는 이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마치 금처럼 하나의 자산 부분을 이제 배분해 놓듯이 몫을 떼어 놓듯이 비트코인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네요. 정지석 기자는요. 저는 일단은 그
지금 뭐 대선 이야기를 미국 대선 이야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어쨌든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보니까 요즘은 진짜 정치가 시장을 완전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연준이 금리를 50bp 내리는 게 뭐 그거보다 아니 연준이 금리를 내렸는데도 지금 시장 금리는 더 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뭐 지금 대선 이슈가 모든 걸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뭐 감세라던가 아니면 재정 적자를 늘리거나 뭐 이민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 성격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더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금은 뭐 어떤 경기의 펀더멘탈이라던가 아니면 통화 정책보다 그냥 정치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조금 유의미한 게 이 가상자산이라는 주제 자체가 어떤 대선의 판도에 들어온 선거로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데 지금 이 트럼프라는 여든에 가까운 분이 아무리 감이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 가상자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근데 봤더니 공화당이 그 참고했던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 20%, 그러니까 18살부터 54세의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가상자산을 보유했던 경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표심을 공략하기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지금 상원 의원들이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자 뭐 이런 법안을 내놓은 것도 사실은 법안의 어떤 통과를 떠나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미국 사회에 던졌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에 50개 이상 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뭐 하원 문턱을 넘은 거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공화당이 낸 건데 어쨌든 뭐 11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미국 금융기관들은 전반적으로 가상자산의 어떤 수탁을 좀 허용해주는 분위기고 또 뭐 ETF 승인이라던가 아니면 미국 유권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고려하면 어쨌든 뭐 갈수록 내년 내후년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환경은 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갈수록 조금 더 개방적이거나 그리고 관련 산업도 촉진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격은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기존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게 강세를 못 보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기축 통화를 갖고 있는 미국이 이 달러를 대체할지도 모르는 비트코인을 키워줄 리가 없다 이런 논리였었는데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각 정당의 지지자들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하니 이걸 우리가 없애버릴 수 없다면 우리가 품어버리자 해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해서 오히려 그 달러 패권을 갖고 있듯이 코인 패권을 또 미국이 가져가는 약간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고요. 우리 코인계의 큰손 보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때 큰 손.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다 이제 비트코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보면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올라간다, 그 단기 흐름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 한국 김치 프리미엄이 K 프리미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평소보다 높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 그러니까 열기가 제가 한국인들의 투자 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낮게 나타난다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근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계좌를 열어보면 대부분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래요? 왜냐?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트코인을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알트를 소위 말하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상징성, 그러니까 시장의 거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비트코인이 언제나 보면은 올랐다가 그다음에 하락했다가 다시 오르는, 그러니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1, 2, 3차 상승을 보면 상승 고점을 항상 높여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식을 심어줬냐면 이른바 존중하며 버티면 먹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에만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네. 2등이죠. 이더리움이. 네. 이더리움은 또 오히려 좀 다른 흐름이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1차 불장 우리가 17년, 18년 그 불장을 겪고 나서 결국은 참고 견뎠더니 21년에 그 또 한 번의 불장을 맞이했잖아요.
버티면 되는구나라고 해서 21년 고점에 물렸던 분들이 이제 또 버티면 좋은 날 오겠지라고 했는데 막상 좋은 날이 왔는데 비트코인에만 왔어요. 그 이유는 이번 상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에는 코인 가격을 상승을 이끄는 건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이른바 코인하는 사람들 일 자금만 가지고 들어와서 시장을 움직였거든요. 예, 이른바 고래라고 하는 개인들 큰손. 그런데 이번 3차 불장 비트코인 기준으로의 특징은 뭐냐면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오는 ETF 자금은 비트코인으로만 들어오지 다른 코인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만 오르고 지금 9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높은 알트코인이 한 2만 개 정도 있다라고 치면 네. 한 20%도 안 된대요. 근데 그 가운데 국내 상장된 알트코인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을 비트한 알트코인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는 다른 작은 코인들에 투자하시는 이유는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맞아요. 이용해서 네네. 빨리 돈 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정작 아까도 우리가 자산 배분 관점으로 주요 기관들이 투자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관들은 알트코인은 쳐다도 안 보는 거고 오로지 금과 비슷한 존재 비트코인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네. 걱정하는 게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르면 지금은 좀 잠잠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넘고 뭐 1억 5천, 2억까지 만약에 뛴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에 더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야 이게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야 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사기들이 판치거든요. 항상 그래왔죠.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그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예를 들면은 내가 리플이라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향후 전망이 어때? 그러니까 그냥 비트코인이 코인의 그냥 대명사인 거예요. 예전에 뭐 포크레인, 맞아요. 슈퍼타이, 하이타이 이런 게 대명사였듯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이제 국내의 기관 투자자들도 KIC 한국투자공사도 그렇고 직접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찬반 논쟁이 있더라고요.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코인을 직접 사는 건 아니고 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주식을 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선배가 말씀하셨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그게 대표적이고 또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식 요거를 이제 이 두 가지를 국민연금도 그렇고 한국투자공사 KIC도 이제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 원을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게 사실상 이거는 비트코인에 투자한 걸로 봐야 되는데 이런 국부 펀드가 이런 국부를 유출해서 이거를 사는 게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번 국감장에서도 사실 논란이 꽤 됐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걸 나쁘게만 볼 건가? 물론 이걸로 손실이 나면 당연히 뭐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는 시선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진짜로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하나의 자산 분울이 형성되고 있다면 자산 배분의 전략 관점에서는 일부분 간접적으로나마 그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은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도 겹불재기에 나서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기업들이 벤치마크 인덱스에 포함된 네.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벤치마크를 삼으면서 이제 노출이 있었던 거지. 특정 어떤 해외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투자한 게 아니라 간접 투자를 그쵸. 하겠다라고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월가하는 건 조금 어폐가 그럼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이제 대표적인 연기금들이나 어떤 그 국민들의 자본을 좀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일부를 담는다. 혹시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습니까? 저는 약간 길게 보면은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화자산 보유고를 금이나 아니면은 뭐 달러 채권, 뭐 유로, 뭐 되게 다양한 형태로 갖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형태 중에 일부분을 비트코인으로 포함시키는 날이 얼마 뒤에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올 거라고 외화 자산 생각하거든요. 중에 일부라면 네,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전체 자산으로 구성하는 건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위험하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편입했을 때 전체 자산의 변동성은 줄이고 변동성을 감안한 수익률은 높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에서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블랙락이 지금 현재 그 IBIT라는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한 지 293일 만에
만에 네. 300억 달러의 운용자산 규모를 돌파했어요. 그 전 직전 기록이 JP모건에서 넣은 인컴 펀드가 1270일인가 만에 300억 달러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훨씬 더 자산 중에 빠르게. 가장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블랙락이 미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냐? 위험 자산일 수도 있어. 안전 자산이냐? 안전 자산인 경우도 있어. 위험 자산이냐 안전 자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트의 일정 부분 포함시켰을 때 전체 포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일정 부분 들고 가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만 체크해 봅시다. 그러면 사실은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주던 그러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이나? 뭐 천천히 지금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근데 있다라고.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대답 안 아니 하시는 근데 게. 그 여러분 모르시는데 그 코로나 때 인증했던 것도 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였고요. 아. 카카오톡 인증 있잖아요. 그것도 뒷단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보이지 않고 항상 얼마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비트코인 가격만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우리가 또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안정래님이 알트코인 투자했다가 다 상폐되어서 맞아요. 피본 1인이에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이런 학습 효과들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퀴즈를 내드리면 정말 쉽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인 PC, 전화 같은 통신으로 연결하는 것. 요거를 이제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바로 이게 끊기고 누가 이제 거실에서 전화기를 들었을 때는 이 통신이 끊겨버리죠. 이게 사실 어제자로 천리안이라는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됐던 이 통신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내드리는데요. 서아름님은 천리안이 아직도 있었다니 맞아요. 놀랍네요. 예, 맞아요. 저도 새삼 알았습니다. 새삼. 홍순자님. 이거 통신하면 집 전화가 통화 중이라서 문제였죠. 권혁성님. 어머니께 등짝 스매싱 한 번쯤은 다 맞아보셨죠? 7581님. 전화 모뎀 접속 소리. 띠띠띠띠 뚜루뚜루 치 그립네요. 그 시절에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등등은 요즘처럼 빠르게 인터넷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특히 어머니에게 등짝 맞으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당시에는 그게 전화요금으로 나왔어가지고 갑자기 전화요금이. 여기 세 분 중에 등짝 안 맞아 보신 분 있습니까? 이 통신 때문에? 등짝을 맞기엔 이미 그때는 다 나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자,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잠깐 로고 나가는 사이에 세 분이 PC통신 추억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우리가 세법 개정안 한번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국회에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그 중에서 소득세법 내용 하나가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임직원 할인 혜택을 주던 것에도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알려주실까요? 정지석 기자. 보통 대기업이 이제 자사나 뭐 계열사 직원들한테 상품, 서비스 이런 거 할인해주는 복리후생 제도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현대차 임직원들이 이제 연차에 따라서 최대 30%를 신차가 나오면 싸게 살 수 있게 하고요. 또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자사 가전제품 할인을 연간 한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요. 뭐 항공사 직원은 뭐 직원용 항공 할인 받고 뭐 일종의 그러니까 복지 제도인데 지금 이걸 정부가 세법 개정안에 직원 할인 혜택을 그러니까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초과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행 세법상으로도 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젠 얼마에 얼마를 뗄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과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걷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거고요. 이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일단 기업들은 연말 정산에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어떤 추가 근로소득세를 이제 원천 징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직원 할인 혜택이 얼마나 많았기에 이렇게 법까지 고친다는 겁니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까 권소영 기자? 말했던 현대차 이런 데들이 제일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자동차 사실 회사들. 저희도 이런 혜택이 좀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달에 한 번 쌀 10kg. 왜냐면 밥은 먹여주겠다. 뭐 이런.
팰리스 좋은 상품권 회사인데. 뭐 2만 원짜리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계열사 중에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상시 할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간 한정으로 뭐 며칠까지는 8% 할인, 그러니까 할인율도 8% 정도. 그리고 뭐 5월 가정의 달이니까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20%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좋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근로 연수, 그러니까 근속 연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직급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최대로 받으면 30% 할인을 받더라고요. 뭐 구매한 차량은 뭐 2년 동안 팔면 안 돼 이런 조건이 있어서 2년 지나고 중고로 팔아도 맞아요. 이득인 거죠. 이제 돈을 버는 재테크의 일종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특히 반도체 품귀 현상 났을 때 인도 받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면서 중고차가 많이 올랐을 때 그때는 정말 굉장히 쏠쏠했다고. 자동차 회사 임직원들이 네. 싸게 샀던 자동차를 오히려 중고로 팔면서 이득을 볼 그쵸, 수도 그쵸. 있었던. 그리고 뭐 삼성전자, LG전자는 물론이고 뭐 가전제품 한 뭐 15% 20% 그쵸. 할인 네. 받고 항공사가 또 되게 부럽더라고요. 본인은 무료 항공권이 나오고 가족들은 10%만 내면 되고. 근데 이거의 맹점은 미리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만약에 좌석이 있어요. 네, 뭐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에서 티켓을 사서 이제 좌석이 채워졌다 그러면 이제 못 타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기는 한데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복지 포인트 주는 곳들도 많잖아요. 네. 어제 보다 보니까 빗썸이 복지 포인트를 연간 840만 원을 준다는 걸 보고 1인당. 현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뭐 한 100만 포인트씩 그쵸.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데 200만 포인트씩 이렇게 주니까 200만 포인트면 200만 원.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등가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뭐 자사 제품을 할인받아 살 수 있기도 하고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본인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심지어 병원에서 치료비를 쓰거나 아니면 여행 상품 구매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상품권을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을 사서 이걸 현금화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재테크로 좀 활용이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복지 혜택이 많은 많을수록 이제 직원들의 로열티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근로소득으로 이제 산정이 된다면 그럼 이제 연말정산에 조금 우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긴 해요. 김은희님이 저희 오빠는 집에 올 때마다 새로운 차를 끌고 오더라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까 제약회사 다니면 영양제를 싸게 살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이죠. 영양제지 옛날 표현이고 각 회사마다 이제 자사의 어떤 특징을 활용한 혹은 약간 이제 재고 관리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에게 좀 싸게 아니면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것들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장치로도 활용을 했었던 건데 또 그런 기업들에게는 또 악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연말 되면은 임직원 복지몰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다 열어서 재고 떨이 행사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또 그러면 세법으로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게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네. 정부의 구상인 거죠. 이게 또 상대적으로 이제 대기업 직원들에게 혜택이 더 많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또 있을 수밖에 없겠고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그러면은 과세를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좀 아니다. 이 정도 복지는 좀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과세를 할지 말지 여부를 떠나서 네. 하여간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확실히 과세를 할 거면 얼마로 할 건지 정확히 법에다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 복지 포인트에 대한 그 세금을 원천 징수한 걸 놓고서 기업은 돌려달라고 하고 그 이제 세무당국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매긴 거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떤 뭐 할인 구매가 아니라 직원들에게 줬던 복지 포인트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때 다르고 이제 해석하는 데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게다가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복지 포인트는 여기는 확실하게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공무원의 복지 포인트는 비과세인데 네네.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줬던 복지 포인트에는 과세. 그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또 어떻게 복지기금에서 주면은 또 괜찮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복지 기금을 형성해서 주면은 그거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예. 그냥 직원들한테 주면, 직접 주면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되고. 이렇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법률화해서 그냥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내면 내고 안 내면 안 게 확실히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이 자사의 어떤 가전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 주잖아요. 그게 연간 이제 뭐 수백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될 때도 있는데 1인당 잘못하면은 뭐 한 200~300만 원까지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라서 그런 건데 이게 과세 표준 1,4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6%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게 8,8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 그 구간에 들어가면 세율이 35%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요 할인 혜택을 받은 게 더해지면 구간이 확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이제 뭐
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세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 기준을 삼아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에 줄줄이.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약간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사 쇼핑몰에 있는 제품을 좀 할인해서 판매한다. 뭐 거기에는 사실 재고 처리 느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것까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나 싶은데 진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리고 자사 쇼핑몰이 아니라 이제 외부 뭐 서비스나 이런 것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임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구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직원들이 그런 혜택을 연간 뭐 수백만 원 혹은 뭐 천만 원 이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0356님이 그러면 조선소에서는 배 한 척 구매 시 직원 할인 30% 해주면 좋겠네요. 이제 LNG 탱커선, 컨테이너선 사시면 30% 할인 뭐 이렇게 한 수천억 원씩 할인받을 수 있는 이건 이제 농담 쪽에 가깝기는 한데 뭐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또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네, 이걸 얘기하다가 최근에 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요즘에 사실 이런 거 왜 나왔냐 했을 때 세수 펑크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결국에는 세수 거들려고. 메우려고 네, 세수 메우려고 이제 하다 여기서 가져가는구나 만만한 이런 이야기를 월급쟁이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 이게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 얼마를 떼겠다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이야 뭐 포인트나 아니면 현금성 대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나나 또는 배우자의 회사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경우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도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 그럼 이것도 하나의 복지제도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현금으로 그러니까 아. 주변의 가격 시세를 해서 어떤 그렇죠. 평균가를 내서 이것도 사실은 돈을 세이브해 주는 건데 여기에도 그러면은 언젠가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기업들이 점점 복지 혜택을 더 줄여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국세청 세법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실 그러니까 이 세법 개정안 나오기 전에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주가 나와 있긴 해요. 거기에 네. 여러 가지 범주 중에 복리후생적 급여에 뭐뭐가 해당이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육비용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자, 사실은 기존에 있긴 했어요. 복리후생적인 거면 네. 여기에는 세금을 물리지는 그렇죠. 않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사택 제공받아서 얻는 이익이라든가 뭐 주택 구입이나 임차자금 우리가 회사에서 빌려서 이제 뭐 충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그리고 뭐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그리고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그러니까, 연 200만 원 공무원이 받는. 이내 금액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명시하는 그 항목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켠에서는 아유 저 세수 부족하니까 나라에서 이제 꼼수로 이렇게 유리 지갑들 또 이제 털어내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또 이게 또 촉발이 되는 게 아까도 고랑기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공무원들의 복지 포인트는 과세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게 형평성 논란 나오는 거고 그럼 기준은 뭐냐 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네요. 또 일각에서는 직원 할인 금액에 아예 그냥 비과세를 해버리는 개정안이 맞불 발의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결국에는 이게 정치 논리로 이제 계속 지금 비판을 주고받는 건데, 그러니까 2008년부터 작년까지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한 10% 정도씩 늘었었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5%, 그러니까 그 절반밖에 안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세수 측면에서 네, 세수 측면에서 그러면 작년에 국세 수입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세목이 뭐였냐? 소득세였어요. 소득세가 한 34%, 법인세는 한 23% 정도.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더 높아요. 근로소득세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포커스가 더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이거 증세는 아니야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비과세를 명확하게 하는 거지 어떤 서민을 대상으로 한 증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세수 결손이나 세수 펑크나 이런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물론 지금 반대 논리에서 양쪽으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이런 근로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는 수단으로 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잦아지는 게 아닌가. 또 그래서 그렇게 또 저는 볼 수도 있고 솔루션으로 예. 명확하게 이 직원 할인 부분도 과세해라. 근데 과세 표준, 근로소득 과세 표준 자체를 이제는 조정 좀 하자. 지금 이게 언제적에 제정된 과세 표준인가요? 지금 8,800인가요? 8,800부터 네. 1억 5천. 근데 요새 어디까지죠? 8,800을 받는 그 대기업에 다니는 뭐 부장급, 차장급 정도 되면 그 정도 다 넘어가면서 이게 그렇게 많이 세금을 떼기에는 너무 구간 자체가 과거에 정해진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공평하게 우리 다 형평성 차원에서 다 과세하자. 게다가 이런 그 할인 혜택은 사실 대기업이나 기업이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과세 그러니까- 표준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과표 구간도 과거에 뭐 한 4단계에서 5단계, 6단계 이렇게 쭉쭉 계속 늘어나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면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 정도 구간으로 올라갔으면 더 내야지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켠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근로소득세를 안 냅니다. 과세 표준이라서 이거 공제받고 그러니까 저거 공제받고 소득이 너무 낮아서 이것저것 공제받고 연말정산 하고 나면 오히려 환급받고 해서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3분의 1에 달한다는 거. 이것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몇 번 분들이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김도형님 대기업 자사몰에서 사서 되팔이를 하는 네, 사람들도 뭐, 있습니다. 당근,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재테크. 재테크라고 봐야 됩니까? 다른 이제 부업으로 봐야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 논란. 저게 사실상의 제2의 소득 아니냐. 또 이렇게 불거지는 거죠, 내용들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 아까 잠깐 이제 중고차 네.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근데 이게 주변에 만연해질수록 아마 곱지 않은 시선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 2년 내는 팔면 안 된다. 그럼 2년 지나고 팔잖아요. 그럼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논란이 되면 3년을 늘릴 수도 있고 4년은 늘릴 수도 있고 기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개인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임직원 복지를 또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임금 자체를 올려줘야 하거나 또 다른 결론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 끝이 없이 계속 물고 물리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3759님 나중에는 라디오에서 주는 커피 쿠폰에도 과세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좀 많이 드리고는 싶습니다만 이게 거기에는 세금은 안 붙고요. 근데 다만 그런 거죠.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5만 원. 제재 공과금 5만 원입니다. 5만 원 맞아. 이상인가요? 예, 그것도 이제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항상 어떤 경품 행사, 자동차 막 1등 막 이런 거 있을 때는 나도 저거 타서 좀 세금 좀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는 했었는데 알고란 고란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 아름답게 빛나는 날, 바로 결혼식 하는 날 아닐까요? 근데 그 결혼식이 참 어렵죠. 뭐 준비해야 하는 것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직업, 웨딩 플래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웨딩 플래너들은 과연 어떻게 이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직업의 세계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를 연결해보죠.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요즘에 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도 막 그런 것처럼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웨딩 시장도 어떻게 위축되고 있나요? 네, 최근에 나온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이 30대 절반 이상이 미혼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명 중에 2명이 미혼으로 혼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요. 반대로 이제 세종이 기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코로나19 때를 기억해보면 결혼식장 하객 수를 뭐 제한하기도 하고 네. 심할 때는 결혼식 자체를 못하는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앞둔 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좀 결혼을 미루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좀 풀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그 혼인 건수를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한 20% 늘어난 17,000여 건 정도 혼인을 한 상태였고 특히나 요즘에는 업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 예식 자체를 좀 특별하게 치르고 싶다는 심리가 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고급 웨딩으로 쏠리는 현상이 좀 생기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면서 일반 웨딩홀이나 좀 노후화된
웨딩홀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호텔이나 고급 웨딩홀을 좀 선호하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많이 안 하는데 결혼식 장면도 어떻게 보면 더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네요. 그렇죠. 웨딩 플래너의 직업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이제 총괄로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일단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싶은 예비 신랑 신부를 도와서 결혼식을 계획하는 이 준비하는 직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간혹 이 웨딩 플래너랑 커플 매니저와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 커플 매니저는 뭐 아시다시피 솔로들을 연결시켜주는 직업이라면 웨딩 플래너는 웨딩의 3대 요소라고 하죠. 스튜디오 그리고 드레스, 메이크업, 스드메라고 하는데 요걸 포함해서 예식 장소나 그리고 신혼 여행지까지 추천을 해주는 직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하. 참고로요, 예. 이 결혼할 때 무조건 웨딩 플래너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저도 뭐 플래너 도움 없이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 플래너가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걸 잘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아하. 그분들은 뭐 또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고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상담을 요청하면 어떤 그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 그럼 계획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들의 영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보통 이제 결혼 준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막연히 이제 외식당도 좀 뭐 가깝고 화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밥도 좀 맛있었으면 좋겠고 드레스는 뭐 어떤 걸 입어야 할지 뭐 이런 상상을 좀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가격 비교 그리고 뭐 가성비 비교를 좀 해주고 계획을 세워주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결혼식 한 1년 전에 가장 많이 상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막막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을 좀 더 길게 두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기에 그 스드메를 비롯해서 상견례 장소나 뭐 신혼여행 장소 이 시기별로 준비해야 할 일들을 플래너가 정리를 해줍니다. 사실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탄생한 지도 거의 뭐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오래된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더 세세하게 신경 쓸 게 더 많아진다고요. 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전보다 준비 항목이 좀 더 세밀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신부 드레스 그 매장을 가게 되면 예. 신부만 드레스를 몇 번 갈아입고 신랑은 이제 좀 뭐 지켜보면서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고 뭐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턱시도를 고를 때도 뭐 몇 벌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 10분 만에 저도 골랐던 것 같은데 그렇죠. 두어 버리고 요즘에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 신랑 예복을 별도 매장에서 따로 대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웨딩 촬영 그 사진을 찍을 때 드레스가 바뀔 때마다 이 헤어스타일을 바꿔주는 스타일리스트도 생겼고 예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식장에서 이제 플로리스트들이 현장에서 직접 옷을 배치해서 챙기는 게 좀 일반화, 대중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디테일하게 신경 쓸 부분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면 웨딩 플래너는 보통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 결혼식을 같이 준비해 줄까요? 봄, 가을 뭐 결혼을 많이 하는 성수기나 네. 아니면 반대로 이제 여름 같은 비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만난 분의 경우에는 한 달 평균 뭐 한 8건에서 10건 정도. 그러니까 이제 토, 일, 주말마다 한 건씩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분 경력이 한 12년 정도 돼서 그동안 뭐 한 1000여 건의 결혼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많이 하셨네요. 평균적으로 8건에서 10건 정도. 그렇죠. 이게 한 달에 8건에서 10건 정도인 거고. 근데 그 많은 결혼식을 이제 같이 준비하다 보면 좀 예상하지 못한 일, 뭔가 좀 안 좋은 일? 예. 이런 것도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보통 네. 이제 웨딩 플래너는 결혼 전까지 그 준비를 마치고 본식 이 결혼식에는 잘 참석을 안 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웬만하면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결혼식 본식까지도 간다고요? 네. 보통 이제 신부들이 드레스를 맞출 때 피팅을 할 때 네.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한 분이 굉장히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시고 그 본식 때 이제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드레스가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분이 동행을 하고 있어서 네. 현장에서 드레스를 뜯어서 신부 사이즈에 맞게 재가공을
했던 그런 뭐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며칠 사이에 뭐 살이 찔 수도 있죠. 예, 뭐 이렇게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긴장이 좀 풀리면 예, 요요가 왔을 수도 있고.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이제 경제적으로 웨딩 플래너들은 좀 연봉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웨딩 업체에 취업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회사 기준대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네. 높지는 않았습니다. 음. 이 직업이 그 프리랜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도 천차만별이었는데 처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을 시작했을 때는 거의 이제 교통비만 받고 일을 배웠다고 하고요.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뭐 노하우를 점점 쌓아간 이후에는 연봉이 조금 올라서 정확한 그 연봉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소위 역대 연봉 수준으로 올랐다고 하고요. 네. 보통 이제 플래너의 수입이 좀 궁금하실 텐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스튜디오나 드레스 메이크업 이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건당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야,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잘하고 또 많이 할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이 직업의 장단점 그리고 마지막 비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 가장 장점으로 꼽히는 게 정년이 없다는 점인데 이 직업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좀 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혼식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좋은 일들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는데 반면에 이제 보통 결혼식이나 상담이 주로 휴일에 많이 하기 때문에 남들 쉴 때 일해야 한다는 단점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분야에 좀 맞는 분들을 좀 살펴봤는데 MBTI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적인 마지막 알파벳이 이제 J, 그 계획형 그리고 P, 뭐 즉흥형 이렇게 나뉘는데 웨딩 플래너는 이 철저하게 J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 책임감과 이 꼼꼼함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아마 음악이 하나 흐를 텐데 많은 분들도 이렇게 좀 해피엔딩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는 음악이 하나 힌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2부 시작할 때 알려드릴게요. 영화 접속에 나왔던 노래죠. 예, 러버스 콘체르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요거 잠시 들으시고요. 2부 시작하면서 퀴즈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5분에 그만 뵙죠.